can see if you're right here next to me. Something's wrong, wasn't it fun? Is it now we're done? You get dressed, I look a mess, and you tell me to confess, and you tell me to confess. 나스닥은 연 계속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인데요. 요거를 이제 주봉 개념으로 이렇게 보면 벌써 3주 좀 중간에 일부 뭐 조정이 있었지만 다시 2주차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저항대가 없이 계속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축에는 뭐 엔비디아가 있고요. 뭐 엔비디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거의 뭐 9주차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이 액면 분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서 거의 음, 거의 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테마를 만들고 거침없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초창기에 이제 엔비디아가 미중 간에 이제 무역 갈등 등 해서 중국의 이제 매출 감소 우려 때문에 다소 이제 성장에 제약이 따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만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최근에 200달러 밑으로 떨어진 이후에 하락을 해서 다소 최근에는 이제 140달러까지 갔다가 이제 상승을 하는 뭐 그런 모양새인데요. 상승 이후에 횡보를 하는 저점에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상승과 테슬라의 하락, 요거는 어떤 그 투자자 입장에서 시사하는 점이 여러 가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추세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피라는 개념이 있어서 보통 보면 많이 상승을 하면 이제 상승 종목을 매도를 하고, 이제 하락하는 종목에 많이 싸졌다는 그런 인식 하에 이제 하락 종목으로 많이 옮겨 타는 이런 투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엔비디아를 많이 팔고 테슬라 쪽에 비중이 많은 뭐 그런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엔비디아는 비중이 많이 줄어들어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지금 비중이 많은 이런 투자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손실이 계속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제 투자에 있어서 보통 보면 이제 확률 게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국내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류가 어떻게 생각하면 내일 과연 테슬라하고 엔비디아의 어떤 투자에 있어서 확률을 이야기하자면 승률 높은 쪽으로 매수를 하고, 승률이 낮은 쪽은 이제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를 팔고 엔비디아를 사는 투자 방향이 일단 확률 게임에서 승률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생각이 되어지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의 투자 방식의 오류가 보통은 이제 많이 오른 엔비디아를 팔고 습관적으로 테슬라를 사는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투자자가 하기 쉬운 실수, 어, 그 원인은 이제 투자의 추세하고 그 다음에 매물대, 하락하는 거는 하락의 추세가 있고, 그 다음에 하락의 과정에 많은 이제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어서 일단 상승의 확률이 상당히 갈수록 줄어든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급반등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상승의 확률이 갈수록 줄어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거의 뭐 5.3%, 지금 요거는 3개월 금리인데요. 지속적으로 이제 고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PF라든가 이런 쪽, 그 다음에 부동산 뭐 대출이라든가, 일단 개인 대출 중에 상당한 부분이 부동산 담보 대출이 많은데, 특히 우리나라에 가계 대출이 많은 우리나라 쪽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과연 이 기준금리는 언제 하락을 할까?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하고도 굉장히 큰 영향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미국 정부는 괜찮은가? 미국 정부도 지금 35조 달러 정도의 부채가 있거든요. 이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미국도 이런 금리를 과연 견뎌내야 되고, 이러한 그 금융 비용을 향후로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 미국 재무부에서도 어, 이런 사항이 뭐 반갑지는 않은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금리는 연준이 결정을 하고, 그들은 뭐 물가 이상 이하의 뭐 금리를 유지하기는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리라,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 채권 금리를 뭐 물가 이하로 유지하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 뭐 은행 뱅커 쪽에서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과연 이러한 고금리 상황이 왜 유도가 되고 있고,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인가? 이게 지금 또 실제 금융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미국 그 달러 세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게 이제 앞으로 금리 정책을 예상하는데 나름대로 큰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러한 고금리 상황이 당장 미국 정부에도 일단 두 가지 차원에서는, 일단은 미국 정부에서는 선거를 위해서 많은 자금이 필요하겠죠. 예산이 당장. 이러한 예산으로 어떤 고용을 확대를 하고, 당장은 어떤 그 경기 확장 구조를 유지를 해서 어떤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일단 6, 7, 8, 9 대선이 있는 11월 달까지 어느 정도 경기를 포샵을 해놔야 바이든 정권이 재집권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 의미에서 계속 단기채를 발행을 해서 선거 자금을, 필요한 자금을 계속 확보하려는 뭐 그런 노력을 일단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고금리 비용들이 서민들의 어떤 그 재정 부담에 큰 어떤 경비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떤 금리를 낮추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또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는 금리를 좀 낮추고자 하는 그런 노력, 대내적으로는 이제 금융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지속적으로 발행을 해서 일단 금융 비용을 조달을 하는 그런 양면적인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본에 대해서 미국 국채를 팔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 일본 정부에서는 이제 미국 국채를 팔아서 엔화를 방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채권 금리가 오르는 그런 형태의 어떤 금융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국채를 못 팔도록 하는 그런 상황을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그래서 이러한 그 엔화 약세가 선거 전까지는 계속 지속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하지만 대내적으로는 선거 때까지 막대한 바이든 정권의 지원 정책으로 국채 발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기 금리는 지속적으로 고금리 상황이 이루어져서 최소한 9월 달까지 뭐 고금리 상황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뭐 이런 거고요. 대신에 이제 이게 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라든가 뭐 이런 사항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요. 어, 일단 선언적인, 그러니까 보험적 금리 인하가 9월 정도는 한번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지금 QT로, 그러니까 QT의 일부가 어느 정도 QT가 종료가 되고 어느 정도 QT에 대한 완화적인 조치가 그다음부터 이루어지는 뭐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가장 그 어려운 시기는 9월 이후에 좀 완화될 조짐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제 트럼프는 일단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원했던 그런 사람이고 해서 일단은 크게 보면 일단 이런 고금리의 영향으로 봐서 어떤 11월 달, 그러니까 10월, 11월 달은 이러한 고금리로 인한 어떤 성장주의 일부 조정은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10월, 11월 달 연말까지는 10월 달부터 연말까지는 어떤 나스닥 기술주의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는 장기채, 미국 장기채 위주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일부 조정을 겪을 때 나스닥 지수를 일부 편입하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과연 35조 달러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왜 미국 정부는 부채를 갚지 않을까요?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데 어느 사람이 부채가 있는데 안 갚는 이유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돈의 가치가 앞으로 떨어지면 그때 갚으면 되겠지. 아니면 돈을 벌어서 갚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뭐 투자를 통해서 좀 어, 재산을 좀 부풀린 다음에 그때 갚을 수도 있겠죠. 미국 정부는 이제 이를테면 이제 투자하고 또 뭐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 이런 기업들의 성장을 통해서 이를테면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그 기업들이 이제 세금을 거두면 사실은 그 세금을 통해서 이제 부채를 갚아 나가는 이제 그런 순환 구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증가를 하면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달러를 녹이는 거죠. 미래 가치를.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자산에 투자를 하고 나중에 이제 화폐 가치가 더 떨어지면 이제 갚아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물론 그 자산 가치가 금리 이상으로 상승을 한다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연준 자체도 적정한 인플레이션은 소비를 자극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부채를 탕감할 수 있고 그들이 갚아 나가야 할 달러를 녹인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인플레이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유동성을 이용을 해서 부채를 이용을 해서 부채로 가장 인플레이션 팩터가 높은 자산, 즉 엔비디아나 뭐 그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고 달러 자본이 투자하는 성장이 고소 최소한 그들이 얘기하는 금리 5% 이상의 성장을 충분히 도달 가능한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고 하지만 우리는 과연 어, 금리 이상의 성장을 하는 그런 부동산에 현재 투자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 자본 입장에서 과연 우리나라 부동산이 이런 부채를 가지고 과연 금리 7, 8%의 성장을 앞으로 이룰 수가 있겠는가? 이런 유동성과 우리나라 부동산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어, 혹시 지금처럼 어느 순간 일본이나 중국처럼 부동산의 가치 하락이 있다면 지금 상황에 이런 부채 비율 가계들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우리나라에 어떤 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채로 감당 가능한 투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력들, 달러 자본들이 가장 확률이 높고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는 그쪽 자산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정부가 그 막대한 부채를 가지고도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가 쓰러지지 않고 퍼지지 않을 정도로 투자하는 해당 섹터에 투자하는 게 절대적으로 안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달러 자본이 쓰러지지 않는 한 미국은 지금은 이제 AI라고 하지만 분명히 또 시그널을 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 처음에는 이제 테슬라를 축으로 하는 뭐 자율주행 쪽이 지속적으로 끌고 나갔다가 최근에는 AI였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로봇이 될 수 있고 또 뭐 AI와 로봇이 접목된 또 무엇을 또 만들어낼 겁니다. 지속적으로 미국은 부채 이자를 능가하는 성장률의 산업을 또 발굴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 관성대로 앞으로 나아가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앞으로 나아갈 어떤 산업을 또 개발을 해서 달러를 녹일 그런 성장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앞으로 나갈 거를 계속적으로 시도를 할 겁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ETF인데요. 엔비디아 채권 혼합 블룸버그 인데요. AC 뭐 ETF에서 엔비디아 채권 이렇게 치면 쉽게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하고 우리나라 국공채를 채권을 일부 섞은 어, 그런 이제 ETF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이고 이게 이제 10,000원에서 지금 21,025원까지 이제 상승한 5배 정도 상승한 그런 ETF인데요. 이 엔비디아를 종목을 편입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매물대가 하나도 없고 계속 우상향되는 뭐 그런 종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의미가 뭐 엔비디아가 상승하듯 똑같이 이제 추종을 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쉽게 이제 누구도 엔비디아가 내일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에,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데 어느 시점에 떨어졌지만 다시 반등해서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추세가 우상향돼 있기 때문에 상승의 확률이 크고 최근에 지금 채권들 가격이 일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리가 이제 고점 피크아웃가 됐다 이런 의미도 되고 지금 뭐 그렇다고 뭐 미국에서 물가가 오른다고 해도 지금 금리를 올린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미국 정부에서도 재무부에서도 갚아야 될 이자와 그다음에 미국 이제 지방은행의 어떤 여러 가지 부도 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일단 9월 달에 보험적 의미에서 금리를 0.25%뭐 인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채권 쪽을 어차피 케어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일단 예측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에 대한 연준의 어떤 어, 제한적 의미는 좀 피가아웃도 됐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고점을 계속 갱신하는 이런 쪽에 돈을 태우는 게 좀 마음도 편하고 지속성을 좀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타이거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거든요. 미국이 금리를 이제 피크아웃가 됐다 하는데 뜬금없이 왜 미국 달러 채권을 이야기를 하느냐. 어, 원달러 환율이 의외적으로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마치 코로나 때 1,400원을 유지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 가격을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뭐 PF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아직 해결이 안 된 뭐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PF 내부에 또 영세업자들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이런 상황에서 또 엔화 약세가 오히려 일본 엔화보다 최근에 원화가 오히려 더 환율이 변동폭이 더 크고 리스크가 더 많은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미국도 고금리 상황이 당분간 완화되기 힘들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미국 달러 채권도 지금 우상향으로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자산 개념으로 해서 하반기에 미국 어차피 경기에 대한 일부 하방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미국 단기 채권 액티브 이쪽도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게 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두 가지를 일단 의미 있는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해서 운용을 하는 게 어떤가 뭐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